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이 된 골드 미스입니다. 제가 이 나이 이때까지 혼자 살아오게 된 것은 제가 독신주의자여서도 아니고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듯해요. 사실 30살에 만나 결혼할 뻔한 남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서울대를 졸업해 증권회사에서 일을 한다며 나름 돈도 잘 벌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사귀면서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러자는 둥 저러자는 둥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진지하게 만났죠. 만난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서로의 매력에 빠져 미래의 부부가 될 우리를 상상했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고 돈 이야기도 하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동안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뭔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었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제게 투자를 권하기를 여러 번, 저도 한 번쯤 투자라는 걸 해볼까 해서 그 남자에게 500만 원을 덜컥 맡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증권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날 대신해서 잘 투자해 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서로 사랑하며 사귀고 있는 사이였으니 이 사람이 사기꾼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와서 3일장을 같이 지켜주기도 하고 저희 엄마를 많이 위로해주기도 해서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돈을 맡긴 후에 그 남자에게 투자한 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도 이렇다 할 대답을 명확히 해주질 못하더라고요.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불편해하고 저에게 참을성이 없는 여자라며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손해봐도 상관없으니 돈을 빼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고는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연락 주고받던 사람이 일주일 내내 연락 한 통 없고 제 전화도 받지를 않았죠. 저는 이 남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 제 남동생에게 이 남자의 뒷조사를 시키게 되었어요. 사실 뒷조사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서울대 졸업생이 맞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했죠. 그 당시 제 남동생이 서울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졸업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자신은 서울대를 나오고 땡땡 증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증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충격에 휩싸였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선아, 난데 지금 1,000만 원만 보낼 수 있어?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그럴 일이 있었어. 아무튼 나 지금 좀 급한데 바로 1,000만 원 입금 되냐고. 그 돈이 왜 필요한데? 너 거 투자해서 돈 불려주려고 그러지. 지금 넣으면 수익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 아주 당당하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그 사람은 저에게서 500만 원을 가져간 후에 주식이 내렸다며 물타기를 해야 한다고 1,000만 원을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게 거짓임을 알아챈 후로는 그 사람이 작정하고 덤벼든 사기꾼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그 전화를 끝으로 저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일절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문자로 돈 보내라는 독촉을 몇 번 하더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다만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우리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행여나 찾아올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 후 저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남자를 더 경계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동생도
그 남자가 저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면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으라고 하더군요. 남동생도 그 남자와 매형 처남하던 사이라 충격이 무척 컸나 보더군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끝나고 한동안 연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33살쯤 되었을 때 결혼 안 한 친구들과 모여서 클럽에서 하루 놀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놀아줘야 일하며 받는 스트레스도 풀고 하루라도 젊을 때 놀지 언제 노냐 싶어서 주기적으로 클럽에 방문하곤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땡땡병원 의사라고 하더군요. 서로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기억 때문에 이번에 만난 남자도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클럽에서 직업 속이고 여자 꼬시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던 터라 이 남자도 날 속이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의사면 무척 바쁠 텐데도 저를 만나러 자주 찾아오기에 더 그런 의심은 커져만 갔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의사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번에 만날 때 저에게 의사 면허증을 가져와서 보여주더군요. 진짜 의사가 맞는가 보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위조된 가짜 면허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시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이 내게 속이는 게 없는지 제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가 말한 땡땡병원에 전화를 걸어 김인수라는 의사가 그곳에 근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내원으로부터 그런 의사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의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내가 땡땡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당신 이름 대면서 그런 의사 있냐고 하니까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병원에 전화를 했다고? 아, 야, 병원에 전화를 하면 어떡해? 너는 왜 사람을 못 믿냐? 아우, 진짜 짜증나네.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 남자는 불같이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게 잘 보이려고 자상한 모습만 보여오던 사람이 본성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모습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연락을 끊을 필요도 없이 그 남자가 연락을 먼저 끊어버렸어요. 저에게 너 같은 도라이는 처음 본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서요. 아무튼 이런 연애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남자를 만나는 게 저에게는 점점 어려워졌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나이만 계속 먹어가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47이 되어 있더군요. 이제는 이 나이에 누굴 만나기도 어렵고 나 같은 노처녀랑 결혼해줄 사람은 더더욱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결혼은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일해서 돈 벌고 모은 돈으로 집 사고 다시 돈 모아서 평수 늘리고 이게 제가 47살이 될 때까지 해온 일이었어요. 제 고향은 시골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 자리를 잡다 보니 20살 때부터 자취를 해왔습니다. 자취 경력만 30여 년이 다 되어가니 혼자 사는 데는 도가 텄죠. 20살 때 대학가에서 원룸에서 자취를 하다가 취업을 하고서는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았어요. 오피스텔은 1.5룸짜리였는데 매달 내는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세로 옮길까 하고 알아봤는데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투룸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끌어안아 사긴 했지만 그래도 내 보금자리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거실도 없이 투룸인 집이었는데 큰 방과 아주 작은 방 그리고 화장실에 아주 작은 부엌이 딸린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8년 정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사 없이 한 군데 오래 살다 보니 짐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은 집이 짐 때문에 더 작아지는 걸 느끼며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5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오래된 아파트라 옛날 구조의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방이 3개나 되고 거실도 생기니 이전 집에 비하면 대궐 같았죠. 집이라는 건 사두면 값이 오르더군요. 제가 운이 좋아서였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사둔 집이 재건축을 한다며 안전진단 검사도 통과하고 하더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내 옆에 남자는 없지만 그래도 깔고 앉을 집 한 채는 있다는 사실에 위안 삼으며 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또 한 번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새로운 커피숍이 생겨서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운터의 직원이라기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분이 커피를 제조하고 있더군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길래 아무래도 사장님이겠구나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다 보니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고는 말도 걸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가끔씩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서로의 이름과 나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보다 3살 많은 50살이었고 직업은 바리스타에 지금까지 결혼 한 번 안 해본 노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멀끔하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 왜 여태껏 노총각으로 지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어딘가 부족해서 노처녀로 지내고 있는 건 아니니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 후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카페에서 나와 저를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요. 일단 마실 것 좀 하나 내올게요. 갑자기 차를 한 잔 내온 그 남자는 제게 종이 2장을 내밀었어요. 뮤지컬 티켓이네요. 네, 사은품 행사에 응모했는데 이게 당첨됐더라고요. 혹시 혜선 씨 같이 가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 나이에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이 남자가 내게 흑심이 있어 뮤지컬 티켓을 내미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잠깐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주말에 할 것도 없었고 오랜만에 콧바람이나 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한 것이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어 그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카페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길래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오려나 보다 싶었어요. 저 차는 어디에? 차요? 아, 지하철 타고 갈 건데요. 아, 하긴 대학로에 주차하기도 힘드니까 지하철로 가는 게 낫겠네요. 저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떠서 쫑알쫑알 그 남자 앞에서 잘도 떠들어댔어요. 지하철에 앉아서 가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과 나란히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가는데 그 남자의 튼실한 허벅지가 제 다리와 부딪힐 때마다 제 가슴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설레었어요. 그 남자는 나이 50에도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몸에 근육도 많고 피부도 아주 매끈했죠. 도무지 나이 50으로는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 여자가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 집을 나오기 전엔 이 사람에게 이성적 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자꾸만 그가 달라 보였어요. 그 남자도 그날따라 더 많이 웃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나에게 호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티켓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한테 뮤지컬 같이 보러 가자고 한 거였나 생각하며 대학로로 향했죠. 지하철에 내리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대학 다닐 때가 떠올라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20대 청춘이라도 된 양 생기발랄하게 또각또각 구두발 소리를 내며 걷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기분에 취해서였는지 제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만 보도블럭 사이 틈에 굽이 끼어버렸고 그 바람에 몸이 휘청하더니 중심을 잃고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어요.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죠. 괜찮아요? 어디 좀 봐요. 사실 그날따라 평소 신지 않던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 남자는 키가 180 정도는 되어 보였거든요. 그 남자 옆에 단화를 신고 서 있으면 작은 키가 더 작아 보일까봐 무리를 한 것이었죠. 구두 굽은 부러져서 구두 몸체에 간신히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이힐 위에서 내려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키가 10cm나 작아져 버리니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의 민망함을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그 남자는 구부리고 앉아 제 발목을 살펴봐 주더군요. 아픈 와중에도 그 남자가 제 발을 어루만져 주며 발목을 확인하는 모습에 그에게 조금씩 반해갔던 것 같아요. 뮤지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삔다리로 걸어서 제 시간에 맞춰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죠? 영남씨 먼저 들어가세요. 전 천천히 갈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선씨랑 같이 보려고 온 건데 저 혼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업혀요. 네? 아 뭐예요? 업히라니까요. 그 남자의 박력에 저도 모르게 그 남자 등 위로 덥석 업히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저를 업고 걸어가니 주변의 젊은 학생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민망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업힌 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너무 무겁죠? 네, 그러네요. 아, 그럼 저 그만 내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내리겠다는 말이 무섭게 멈춰서는 그 사람을 보니 내가 많이 무거웠나 보다 싶어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그 남자와의 뜬금없는 대화가 이어졌죠. 발 사이즈 뭐예요? 네? 발 사이즈요. 230이요. 사이즈가 귀엽네요. 네? 사장님, 이거 230으로 주세요.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신발가게 앞이었어요. 아,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오늘 저랑 데이트해 주시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다음부턴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처럼 또 다쳐요. 그리고 혜선 씨는 아담한 키가 매력이에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설레어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47에도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사준 신발만 만지작거렸어요. 고작 3만 원밖에 안 하는 보세 운동화였지만 그 어떤 명품 신발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았죠. 저는 그가 사준 운동화를 신고 그 사람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뮤지컬은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참 많이 웃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극장에서 나와서는 저녁을 먹었고 술도 한잔 하게 되었죠. 마침 차도 안 가져와서 가볍게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조금 알딸딸해질 때쯤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제 손을 포개어 잡고는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혜선 씨, 저 어때요? 영남 씨요? 좋은 사람 같아요. 저도 혜선 씨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혜선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히 마신 와인 탓에 필름이 끊기고 말았거든요. 저의 주사는 멀쩡해 보이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취해서 쓰러져 잠이 드는 건데 하필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제가 그 남자와 누워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한 날 거사를 치러버리고 만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잘 잤어요, 예쁜 혜선 씨.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혜선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인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 먼저 표현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어제 혜선 씨가 저한테 여기서 쉬었다 가자고 한 거.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제가 그를 데리고 숙박시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맴돌았어요. 그렇다고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사랑에 빠진 듯한 얼굴을 한 영남 씨가 저를 이곳에 억지로 끌고 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죠. 어차피 나도 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이 일이 뭐 대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연애의 출발선을 확실하게 긋고 시작했구나 했죠. 그날 아침에 또 한 번 분위기가 야릇해지며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 품에 안긴 게 10여 년 만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이후부터 제 나이 47에 핑크빛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엔 퇴근 후 그의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주말엔 교회로 놀러 다니곤 했어요. 연애를 6개월 정도 했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를 남자친구 어머니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귀면서 서로 결혼 이야기는 몇 번 오고 갔던지라 결혼 결심하기 전에 남자친구네 집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간단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갈비찜에 해물탕까지 끓여놓으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를 격하게 반겨주셨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작은 빌라였는데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전 그동안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온지라 남자 쪽 형편은 저에게 아무 상관없는 조건이었거든요. 영남 씨도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사정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선 양, 많이 들어요. 듣던 대로 사람이 아주 스마트해 보이네. 대학도 이대 나왔다던데 맞나?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전공 안 살리고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혜선 양이 아주 똑똑한가 보네. 대치동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보면 실력도 아주 좋은 선생님인가 봐. 그럼 돈도 많이 벌겠네. 뭐 그냥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카페에서 손님으로 만났는데 친해졌어요. 그랬구나. 우리 애가 사회성은 좋아서 사람들이랑 금세 친해지긴 해요. 엄마, 내 여자친구 취조 그만하고 이제 밥 좀 먹읍시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숟가락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저를 귀인 보듯이 쳐다보았어요. 게다가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너무 예쁘게 봐주시니 좋기는 한데 말하는 뉘앙스에서 자기 아들보다 저를 더 아까워하는 눈치셔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좀 많아도 스펙은 나름 좋은 편이라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싶어서 나도 꽤 괜찮은 며느리감이구나를 새삼 깨달았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커피가 다 떨어져서 잠깐 슈퍼에 좀 다녀온다고 하시고는 나가셨어요.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잠깐만, 나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갑자기? 아까부터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고. 자기도 왔는데 집에서 냄새 나면 좀 그렇잖아. 그래? 그럼 같이 나가자.
아니야, 자기는 여기서 편히 쉬고 있어. 우리 집 2층이라 금방 갔다 와. 집 앞 슈퍼에서 과자 좀 사다 줄게. 영남 씨는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며 얼른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나갔어요. 저 혼자 집에 남아있으니 좀 뻘쭘하더라고요. 한 3분 정도 혼자 집에 있는 게 이상해서 그냥 집 앞 슈퍼에 같이 가서 과자를 사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와 영남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몰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남의 말 엿듣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제가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서 그런지 언제나 의심을 좀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몸을 벽체 뒤에 숨기고 귀를 기울이며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네가 웬일로 저렇게 참하고 멀쩡한 처자를 데려왔냐? 나도 이제 50인데 결혼해야지. 네가 결혼 얘기하니까 어색해 죽겠네. 너 설마 내가 50살까지만 데리고 살아준다고 해서 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 자기 집도 있다며. 아, 엄마는 아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집 구하러 다니는 달팽이도 아니고. 아니면 다행이고. 아무튼 저 처자 참 괜찮아 보이니까 제대로 잘 좀 해봐. 이참에 결혼해서 자식까지 숨풍숨풍 낳고 살면 더 좋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 요즘은 나이 50에도 임신 척척 자라는 처자들도 많더구만 뭘 그래. 아무튼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녀석아. 아, 또 그놈의 잔소리. 내가 언제 정신 안 차리고 살았다고. 나 과자 사러 가야 되니까 엄마는 집에 들어가요. 영남 씨와 남친 어머니의 대화는 별게 없었어요. 그저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잔소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남 씨에게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과 제 집에 들어와 살려는 거냐는 이야기가 좀 걸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그 남자와 8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양쪽 부모님 모두 결혼을 서둘러 하기를 원하는 눈치셨죠.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제 결혼 이야기를 무척 반기셨어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을 잡고 드레스를 고르는 일까지는 무탈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집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이 남자와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했죠. 영남씨, 신혼집은 땡땡동의 땡땡 아파트 어때? 나 살던 아파트는 월세 놓고 보증금 받은 거 집값에 조금 보탤게. 보증금 얼마 받을 수 있는데? 글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2천만 원? 영남씨 카페 사장님이 2천만 원 모았다는 게 말이 돼? 어? 사장? 나 그 카페 직원인데? 뭐라고? 사장 아니었어? 자기 꿈이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되는 거라고 해서 난 당연히 그 가게가 당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그냥 직원이야.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도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가끔 내가 사장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설마 혜선이 너도 내가 사장인 줄 알았던 거야? 설마 그래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건. 그런데 나이 50에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인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다니? 혼자 산 지가 몇십 년인데 돈 들어갈 데도 없는데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사실 난 평생 혼자 살 줄 알고 최소한의 돈만 빼고 거의 다 기부했어.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 방 책상에 있는 아이들 사진 봤지? 그 친구들이 내가 후원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많이? 하나둘 돕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집은 내가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그럼 집 알아보느라 힘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사 비용도 절감하고 좋잖아. 그래? 생각 좀 해볼게. 기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 살궁리는 해놓고 기부했으면 좋으련만 남자친구의 대책 없는 돈 관리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은근슬쩍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하다니 좀 탐탁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집 살 때 남자 여자 같이 돈 모아서 산다지만 자기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이 저에게 빌붙으려는 것 같아서 뭐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게다가 기쁘천사라니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임에는 틀림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진행을 하면서 저도 기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명의 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 그의 집에도 가끔 놀러가고 예비 시어머니와 친해지려 얼굴을 자주 내비치곤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먹을 것도 잘 챙겨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니 저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겼죠. 결국 집은 제가 사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대신에 혼수는 따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래도 결혼해서 새살림하는 건데 가구랑 가전은 전부 새로 바꾸는 게 좋지 않아? 그래? 그럼 오빠가 가전가구 해오면 되겠다. 야, 그건 아니지. 혼수는 여자가 해야지. 그걸 내가 왜 해? 그렇게 따지면 집은 남자가 해야지. 내가 집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 말을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너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네가 집을 해온 거야. 아, 됐어. 혼수 해오기 싫으면 하지 마.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혼수해 주신다고 이것저것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딴에는 늦게 하는 결혼이기도 하고 이 나이에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 본가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셨거든요.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먹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거니? 네? 그래도 신혼인데 새 걸로 사야 될 텐데. 제가 밥솥만 하나 새로 사기로 했어요. 밥솥만? 사돈 댁에서 뭐 안 해주신대? 딱 보아하니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이 좀 잘 사는 것 같으니 저희 친정에서 혼수를 모두 새로 해주길 바라는 눈치셨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우리도 그러려고는 안 되는데 뭘. 아무리 그래도 넉넉히 사는 집에서 딸이 결혼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매정하시네. 혹시 너 집안에서 여자라고 차별받는 거냐? 집까지 제가 해결했는데 혼수까지 바라시는 시부모님을 보자 밥맛이 딱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를 남녀 차별하는 못된 부모 취급을 하시니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저는 밥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있고 나름 경제력도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손 벌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는 민망하셨는지 과일 먹으라며 제게 내미셨고 저는 과일을 받아 쟁반 위에 내려놓았네요. 그리고 나서 시댁에서 나왔는데 예비 신랑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잘 가라고 대충 인사를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어머님께 바른 소리를 해대서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어 혼자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우리 잠깐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3일을 서로 연락 없이 지냈는데 남자친구가 기분이 풀렸는지 연락이 와서는 자기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같이 가자더군요. 남자친구와 그날 있었던 일은 남자친구의 사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수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러 모임에 나가게 되었죠.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와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쇼핑도 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서 남자친구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왜 날 보자고 한 거야? 그놈들이 나랑 30년 지기 친구인데 내가 그동안 결혼에 기억제도 안 꺼내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하는 거냐고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 친구들은 결혼했고? 두 놈 다 결혼했지. 친구들은 무슨 일 하는데? 한 명은 앰뷸런스 운전기사고 또 한 놈은 저기 들어온다.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남자친구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영남 씨의 친구가 왔구나 싶어 뒤를 돌아보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단번에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옛 남자친구였어요. 자기야, 인사해. 내가 말한 구급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엔 저를 누군지 못 알아본 그가 드디어 제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의사라고 속이고 날 만나던 그놈이 바로 제 예비 신랑의 친구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속으로 기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의사가 아니라 구급차 기사였다는 사실에 속으로 어이가 없었죠. 참으로 다행인 건 그 남자도 그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은 없었는지 모르는 척하고 있더군요. 예비 신랑은 우리가 서로 어색해서 그런 줄 알고 분위기를 띄우려 열심히 이런저런 말들을 시켰습니다. 저는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예비 신랑의 두 번째 친구가 도착한 듯 하더군요. 그 친구는 우리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고 예비 신랑과 그 구급차 놈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 물고 있던 물을 주르륵 흘려버렸어요. 자기야, 왜 물을 다 흘리고 그래? 우리 자기 내 친구 만난다고 긴장 많이 했나? 저는 입안에 남아있던 물을 마저 삼키다가 이내 살에까지 들렸고 연신 기침을 내뱉다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의 두 번째 친구는 다름 아닌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바로 그 사기꾼 놈이었으니까요. 자기야, 괜찮아? 응. 김혜선? 네가 내 여자친구 이름을 어떻게 알아? 와, 세상 진짜 좁네. 영남이 예비 신부가 혜선이 너였어? 둘이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다 마다. 내가 전에 아니다. 뭔데? 아니, 내가 전에 얘 투자하는 거 좀 도와줬어. 투자? 너 설마 우리 혜선이 돈 삥땅 쳤냐? 삥땅은 무슨 비즈니스 한 거지. 혜선 씨, 그때는 미안했어요. 삥땅? 영남 씨가 그 사기꾼 놈이 제 돈을 삥땅 쳤을 걸 예상했다는 건 자기 친구가 사기나 치고 다니는 놈이라는 걸 알고도 친구로 지낸다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친구라는 놈들이 하나같이 이런 놈들로 모인 건지, 게다가 이놈들이 다 나와 한 번씩 잠자리를 가졌던 놈들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서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남씨, 나 영남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오려는데 영남 씨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혜선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이 코앞인데 헤어지자니. 내 친구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사과할게. 저놈이 원래 여자 등쳐먹고 살던 놈이라 얘기 안 들어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다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옛날 옛적 과거 일로 나한테 이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너무한 건지. 친구들? 성식이 말고 인수랑도 아는 사이야? 야, 네가 말해봐, 김인수. 아이, 그게... 무슨 인연이 이렇게 꼬였냐? 옛날에 우리 마누라 첫째 임신하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잠깐... 그때 만났던 게 얘야. 영남아, 너한테는 내가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 의사 사칭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었어? 게다가 바람?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는지 알겠지? 당신 친구들이 이 모양인데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같이 살겠어? 자기야, 그건 과거잖아. 나도 이 상황이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데 우리 결혼하기로 한 것만은 부르지 말자, 어? 미안해. 혜선아, 제발. 나 이제 1살 더 먹으면 집에서 나가야 돼. 나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제발 나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어? 뭐? 당신 설마 나랑 결혼하려던 이유가 집 때문이었어? 집이 필요해서?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도 좋고 집도 생기고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럼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동거만이라도 하는 건 어때? 뭐? 동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모아둔 거 없는 주제에 어디에 빌붙으려고 들어?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이나 다 끼리끼리 모였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와, 나 진짜 어이없네. 다 늙어빠진 네가 뭔데 내 친구들까지 싸잡아서 나를 욕해? 내 몸이 좋아서 달라붙을 땐 언제고. 뭐? 끼리끼리? 야, 나도 너 집만 아니면 아쉬울 거 없어. 나랑 동거할 거 아니면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아우 씨, 재수 온 붙었네. 그와는 서로 흉하게 끝을 내고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혜선아, 나다. 내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혼수해오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는 게 어떻니? 할머니, 이왕 50까지 아들 키우신 거 그냥 계속 끼고 사세요. 괜히 철없는 아들 집 밖에 내놓는다고 협박해서 엄한 여자 잡게 하지 마시고요. 뭐야? 이게 배운 거 많다고 아주 꼬박꼬박 말대답이네.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게 집 좀 산다고 오냐 예쁘게 봐줬더니 난자 생산도 시원치 않은 널 며느리로 들이려고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거릴 것이지. 네가 그러니까 이 나이 이때까지 결혼을 못한 거야. 할머니,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괜히 자기 아들이 못난 걸 왜 멀쩡한 제 탓을 해요? 그렇게 남 재산에 빌붙으려는 심보를 가지고 사니까 당신 아들이 저러고 살지. 내 말이 틀렸어요? 그 뒤로 그놈 어머니는 무어라 욕을 해댔지만 저는 더 이상 맞받아 쳐줄 힘도 없고 기운 쏟아내기 싫어서 예비 시모와의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나중에 친정 어머니께 파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참 죄송하더군요. 왜 파혼했냐는 물음에는 예비 신랑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대충 둘러대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제게 그러더군요. 혜선아, 너무 상심 말고 지금처럼 네 행복 찾으면서 살아. 엄마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네 나이면 아직 젊어. 결혼해서 얽매여 살 필요 뭐 있니?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지. 평소에 말을 길게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 걱정이 무척 많이 되셨나 보다 싶었어요. 어머니의 뼈있는 말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그 후로 저는 완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전혀 연고 없는 지방으로 자리를 잡고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지금까지 전 혼자서 솔로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이를 갖기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 평생 살다가 갈 생각으로 100세 플랜을 짜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입니다. 혹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똥파리들만 꼬인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하는 의문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